어느 바쁜 월요일 아침, 나는 또다시 커피를 쏟고 급하게 헤드폰을 주워들고 출근길에 올랐다. 항상 시간에 쫓기는 삶이 익숙해질 만도 했지만 점점 쌓여가는 스트레스는 쉽게 씻어낼 수 없는 세수처럼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쌓여있는 이메일과 풀지 못한 업무들이 날 기다리고 있었다. 시간이 갈수록 어깨는 무거워졌고 집중력은 점점 떨어졌다. 그날은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날이었다. 그래서 점심시간을 틈타 간단하게라도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마음먹었다. 인터넷에서 찾은 첫 번째 방법은 짧은 산책이었다. 외근 중 잠시 공원을 돌아다닌 적이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의 산책은 아니었기에 회사 건물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기로 했다. 바람을 맞으며 걸으니 답답했던 기분이 풀리고 묘하게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 주변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분이 나아질 줄은 몰랐다. 그 다음 방법은 깊고 느린 호흡하기였다. 앉은 자리에서 크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것만으로도 심신이 안정된다는 글을 읽었다. 처음에는 별 차이를 못 느꼈으나 몇 차례 지속하니 마음속에 가득했던 걱정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듯했다. 마치 어둠 속에서 갑자기 불빛을 발견한 기분이었다. 세 번째는 물 마시기였다. 그다지 색다르지 않은 방법이라 생각했지만 막상 실천해보니 갈증이 해소되며 뇌에 새로운 에너지를 공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늘 커피만 고집했는데 정작 물의 효과를 간과하고 있던 스스로가 부끄러웠다. 하루가 끝날 즈음에는 감사 일기 쓰기 라는 방법을 시도해보았다. 사소한 것에 감사하면서 긍정적으로 바뀌는 기분을 느끼는 것은 생각보다 쉬웠다. 그날의 좋은 일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은 점점 나의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갔다. 이러한 소소한 실천들이 모여 나의 일상을 변화시키기 시작했다. 비록 대단한 변화는 아니었지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나만의 작은 노력이 쌓여가면서 매일 같은 걱정보다는 더 밝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게 간단한 방법들로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가며 삶의 만족도를 조금씩 높여갔다. 이 모든 것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소박하지만 강력한 방법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 계절에 따라 건강을 지키는 지혜로운 노인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도령이었다. 그는 매 계절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건강을 지키기 위한 특별한 비법을 전해주었다. 봄이 오면 이도령은 새싹과 함께 마을을 돌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머위나물이나 냉이를 통해 몸에 활기를 불어넣고 간단한 산책으로 몸을 깨우라고 권했다. 겨울 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펴고 자연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봄은 기운이 상승하는 시기이기에 아침 저녁으로 기지개를 켜고 산책을 하며 맑은 공기를 마시면 좋다고 했다. 여름에는 뜨거운 태양 아래 자칫 건강을 잃기 쉬웠다. 이도령은 아침 일찍 일어나 시원한 이슬을 맞으며 걷기를 추천했다. 그는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 뽕잎차를 만들어 마시라고 했다. 뽕잎은 몸을 차게 하고 당을 조절하는 데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수박이나 참외 같은 수분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여 수분을 보충하고 치자나 연꽃차로 몸에 열을 내려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해가 중천에 떴을 때는 최대한 그늘에서 활동하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가을이 오면 이도령은 오후 해가 지는 풍경을 바라보며 사색을 즐겼다. 그는 가을이 되면 독소를 배출하고 몸을 정제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도토리묵이나 감 같은 제철 음식을 통해 자연이 주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권했다. 가을 바람이 선선해지면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 따뜻한 차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생강차나 대추차는 몸을 따뜻하게 하고 면역력을 높여 감기를 예방하는 데 좋다고 했다. 겨울에는 이도령의 지혜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는 따뜻함이 최우선이라면서 따뜻한 옷을 껴입고 집 안을 따스하게 유지하라고 조언했다. 겨울철에는 자칫 몸이 움츠러들기 쉽고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니 매일 저녁마다 족욕을 하며 몸을 풀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겨울철 영양 보충을 위해 호두, 땅콩, 호박죽 등을 추천하며 귤과 같은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섭취하라고 했다. 또한 한두 번씩은 눈 덮인 산길을 걸으며 자연의 정취를 느껴보라고 권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도령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고 실천하면서 계절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의 지혜로운 건강 비법 덕에 마을은 늘 활기로 가득 차 있었고 사람들은 항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갈 수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에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숲속의 지혜로운 의사로부터 장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죠. 특히 그 의사는 체내, 두 번째 뇌라고 불리는 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전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연구와 경험을 바탕으로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최고의 음식 5가지를 사람들에게 일러주었습니다. 첫째로 소개된 음식은 발효식품이었습니다. 발효식품은 프로바이오틱스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장내 균형을 맞추고 유익균의 활동을 증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김치, 요거트, 미소된장 등이 그 예로 꼽힙니다. 마을 사람들은 매일 식사에 이 발효식품을 추가하기 시작했고 확실히 소화가 더 잘 된다는 것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둘째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이 장 건강에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고구마, 오트밀, 브로콜리와 같은 음식은 장 운동을 원활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에 배변 활동을 도와주었습니다. 특히 변비로 고생하던 주민들은 이러한 음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여 큰 개선을 경험했다고 전해집니다. 셋째로는 과일입니다. 특히 베리류는 항산화제가 풍부하고 섬유질이 많아 장내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장 건강에 이롭습니다. 블루베리, 블랙베리, 라즈베리 등을 마을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은 이를 샐러드에 넣거나 아침 시리얼에 부과하여 즐겼습니다. 넷째로 마늘과 양파 같은 향신채들이 소개되었습니다. 이러한 음식들은 예전부터 약재로 사용될 만큼 건강에 좋았습니다. 특히 알리신이라 불리는 성분이 있어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의 활동을 활발히 하도록 돕습니다. 요리에 빠질 수 없는 재료로 마늘과 양파가 빠지지 않았고 소화를 촉진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다섯째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아몬드와 호두는 건강한 지방산과 섬유질을 포함하고 있어서 장벽을 보호하고 영양 공급에 탁월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침 간식으로 견과류를 섭취하는 것을 잊지 않았고 그 덕분에 오후까지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5가지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마을 사람들은 더욱 건강해져 이후 이웃 마을의 사람들에게도 장 건강의 비법을 전파하였답니다. 장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단지 소화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면역력 증강,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여러분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한 번쯤 피로를 경험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내용이다.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쁜 일상 속에서 피곤함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피로는 단순한 육체적 피로를 넘어 정신적으로도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크게 저하시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느끼는 피로의 근본적인 신호는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 첫 번째 신호는 지속적인 졸음과 무기력함이다. 피곤한 날이면 누구나 몸이 무거워지고 꾸벅꾸벅 조는 경험을 한다. 이런 상태는 휴식이 부족하다는 가장 명백한 신호 중 하나로 특히 밤에 충분히 수면을 취하지 못할 때 나타난다. 수면 부족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고 필요하다면 낮잠을 통해 에너지를 충전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주목해야 할 신호는 집중력 저하와 기억력 감퇴이다. 피곤할 때는 머리가 막지 않고 간단한 일조차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이는 뇌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벼운 운동이나 명상, 그리고 충분한 수분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세 번째 신호는 면역력 저하이다. 피로가 누적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져 감기 같은 질병에 쉽게 노출된다. 이는 몸이 충분한 에너지를 보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경고이기 때문에 비타민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면역력을 강화해야 한다. 네 번째는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기는 것이다. 스트레스와 피로는 피부 상태에 영향을 미쳐 여드름이나 건조함, 피부 톤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충분한 수면과 물, 그리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소화 문제로 피로 시에는 소화가 잘 되지 않거나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소화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화에 좋은 음식을 섭취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여섯 번째로는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다. 피곤하면 짜증이 나거나 쉽게 우울해질 수 있다. 감정의 급격한 변화를 막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명상이 도움이 된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신호는 잦은 두통이다.
이는 피로로 인한 혈액순환 문제 혹은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의 결과일 수 있다. 두통을 줄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스트레칭이 유효할 수 있다. 이상 신호들은 피로가 누적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증상들이며 이를 조기에 인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몸이 보내는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통해 피로를 해소하고 활기찬 삶을 되찾길 바란다. 5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문득 거울을 보다가 내 몸에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고개는 앞으로 굽어 있었고 어깨는 둥글게 말려 있었으며 척추도 옆으로 휘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때부터 인터넷과 책을 통해 잘못된 자세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먼저 잘못된 자세가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 가장 흔한 증상은 만성적인 통증인데 특히 목과 어깨, 허리 부분의 통증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다. 잘못된 자세로 인해 근육과 인대의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통증이 만성화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혈액순환에도 문제가 생겨 손발이 차갑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소화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더 나아가 잘못된 자세는 정신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뇌로의 혈류가 부족해져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분이 쉽게 우울해지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는 자세로 인해 호르몬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피로가 쉽게 느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여러 교정 방법을 조사해 보았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우선 내 몸의 자세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중요했다. 거울 앞에 서서 귀에서 어깨, 엉덩이, 무릎, 그리고 발목이 일직선이 되도록 맞추는 연습을 했다. 이 과정을 통해 내 몸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해서 인식하고 바로잡는 방법을 익혔다. 또한 나는 필라테스와 요가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 이 운동들은 몸의 유연성을 길러주고 근육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코어 근육을 강화함으로써 척추를 지지하고 더 좋은 자세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꾸준히 운동을 하다 보니 조금씩 몸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책상에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나는 작업 환경을 바꾸는 것도 중요했다. 모니터 높이를 조정하고 인체공학적인 의자를 사용하여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도록 했다. 또한 30분마다 일어나서 몸을 스트레칭해주는 타이머를 설정하여 장시간 앉아있는 것을 피하도록 했다. 결국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나는 나의 자세가 눈에 띄게 개선되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습관들이 내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닫고 난 후에는 내 몸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 올바른 자세를 유지함으로써 더 이상 통증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활기찬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과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